미국과 인도가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전에 잠정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양국은 산업재, 일부 농산물, 품질관리 요건 등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사안에서 무역협정의 잠정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최근 몇 개월간 하락세를 보였던 테슬라 매출이 상승세로 반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5회 카타르 경제 포럼의 대담 프로그램에 화상으로 참여한 머스크는 우리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 강력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월 말까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네트워크 엣지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리프탄 인텔 CEO가 추진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탄 CEO는 대만에서 열린 인텔 대만지사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인텔의 재도약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여러 행사들로 인해서 빅테크들의 여러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도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에 대한 법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잠시 후에 마켓 리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따른 상승 동력이 점차 옅어지고 오늘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3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39%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뒤로하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27%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늘 0.22% 올라줬습니다. 오늘도 국채금리는 오르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 증시나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4% 내렸고요. WTI 국제유가는 0.26%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회담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소폭 올라줬는데요.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 법안 그리고 무역 협상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동력이 생길지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좀 짙긴 하지만 그래도 초록불이 켜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락 종목들도 큰 폭은 아니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라클은 장 막판에 0.42%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세일즈포스와 엑센추어의 경우에도 0.1에서 2%가량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0.59%대 하락하면서 좀 더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어도비의 경우에도 0.7%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입니다. 이쪽도 장중에는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는 양전에 성공한 종목들이 꽤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0.46%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보잉과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방산주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1.18% 그리고 0.58% 상승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AMD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트워킹과 엣지 사업부 매각을 검토 중인 인텔도 오늘 0.5% 내리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0.5% 하락했고요. 시스코의 경우에도 0.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최근 혼조세를 계속해서 보여왔던 금융주의 경우에는 오늘 JP모건과 블랙록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는 빨간불이 좀 짙었습니다. 그중에서 모건 스탠리는 오늘 1.3%가량 하락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어서 리테일 트레이드 섹터 살펴보시면 오늘 홈디포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EPS는 예상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또 관세 인상에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 점은 이달부터 관세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월마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잠시 올랐지만 오늘은 전반적인 매도세 속에서 홈디포 0.61%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0.3%가량 내렸고 코스트코는 0.2% 오르면서 엇갈린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의료기술 섹터에는 곳곳에서 초록불이 눈에 띕니다. 일라이릴리가 1%가량 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존슨앤존슨 0.7%, 그리고 머크의 경우에도 0.9%, 1% 가까운 상승폭 기록했고요.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나 화이자 같은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장안에서 2%가량 올라주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로는 글로벌 양자 컴퓨팅 기업인 D-Wave 퀀텀이 차세대 양자 컴퓨터 시스템 어드밴티지 2를 공식 출시하면서 주가가 무려 25%나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던 M7이었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오늘 애플 0.9%가량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전략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리의 전 책임자인 존 지안 안드레아 부사장은 처음에는 챗 GPT 대신 구글 제미나이를 시리에 넣자고 제안을 했지만 애플은 결국 챗 GPT를 택하면서 지난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제미나이 도입을 두고 구글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IT 매체 9to5맥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AI 챗봇도 개발 중인데요. 내부 평가로는 챗 GPT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오늘 0.88%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에서 SK 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하면서 당신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HBM4 샘플에 친필 사인을 남기고 임직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SK 하이닉스 넘버1이라고 외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4 제품을 공식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5%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 모델인 그록을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에 새롭게 통합을 하면서 오픈 AI와의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지분 49%를 가진 최대 투자자지만 자체 AI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픈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AI 모델을 제공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마존도 오늘 1% 넘게 내려줬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오늘 1.5%가량 좀 큰 폭으로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I/O에서 AI와 XR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는 딥싱크와 제미나이 라이브 같은 고급 기능으로 더 똑똑해졌고 검색과 쇼핑에도 AI 기능을 본격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확 바꿨습니다. 또 한국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AI 스마트 안경을 선보이며 XR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밝혔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5%가량 빠졌고요. 테슬라는 오늘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0.5%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으로 5년간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 활동으로 경영에 온전히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본업에 충실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한편 테슬라는 글로벌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주간 신차 등록 대수가 11,000대를 넘기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재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머스크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예정대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에는 오스틴에서 약 10대 규모로 출발해서 초기 운행에 큰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수천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인도가 무역 협상에서 매우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도와의 협상에 대해 인도가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도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이번 협상이 영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과 유사한 모델이 될 거라며 다른 협상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6월과 7월까지는 경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향후 3에서 6개월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는 1회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 상황은 악화 조짐을 보이며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금융시장이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IRA 세액 공제 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AI에 대한 훈풍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간밤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기술주 약세로 인해서 지금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S&P 500 지수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승장을 조금 이끌었던 M7 기업들 또 오늘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뤄진 걸까요? 앞으로의 지금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증시가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했었던 이번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무디스의 신용평가 하락 이야기가 단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미증시가 깊은 조정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치고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고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근데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대로 어느 것 하나 진전 없었던 이제 간밤 미 증시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폭 차익 물량이 나왔을 뿐 저는 충분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채 가격에 따라서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근데 정말 하루 만에 굉장히 또 안정화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던 미증시였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M7 기업이라고 하는 일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기술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CATL 효과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유틸리티 쪽 아니면 필수 소비재 쪽이 그나마 지수를 좀 버텨주는 그리고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미증시였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 미증시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를 기다릴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일단 어제 힌트가 짤막하게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는데 빨라야 9월 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말로 9월 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90일이라고 하는 유예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진전 속도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중동과 버금가는 또 키워드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러한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없다 보니까 답보 상태로 종가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정말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상황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지표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중국과 협상, 지금 90일 끝나는 7월에는 어떠한 모멘텀을 보일지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감 상황 중에서도 지금 M7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이 상승, 그나마 좀 상승부를 켜줬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지금 머스크 CEO가 카타르 경제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 CNBC 인터뷰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로보택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하면 지금 로보택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말까지 텍사스에서 이 로보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10대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1000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지금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또 큰 상황인데 오늘 상승 랠리가 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테슬라가 확실히 이 주주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콕콕 집어서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줬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5년 뒤에 이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테슬라의 CEO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정치를 계속 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개입할 상황이 나타나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정치에 크게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소비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6월 달에 로보택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가 왜 이제 가장 중요하냐면 사실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우리가 여기에 기대하는 기대감이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어떤 산업의 큰 특징은 로보택시와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 X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에서 서야 되는 로보택시가 사실 구글 웨이모에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6월 달부터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뒤따라붙는 또 재료가 뭐가 있냐면 FSD, 완전 자율주행이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스타링크에 대한, 그러니까 스페이스 X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들이 아닐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제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제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근본적인 또 포인트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중국에 보면 테슬라 보험수를 이제 주별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하신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법 괜찮은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이야기가 화두가 되면서 반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기저효과이긴 하지만 유럽 쪽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테슬라 혹은 리비안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명분이었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가 움직였을 때 요새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다루는 기업이 이제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제 테슬라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또한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한번 뒤쪽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오늘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그래도 3%까지 이렇게 그렇죠. 오르면서 되게 좋은 흐름 보였었거든요. 막판으로 갈수록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로 조금은 하락폭을 면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주신 만큼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부 장관이 지금 테슬라를 이 주마다 다른 규제가 아니라 이젠 연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앞으로의 교통 변화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공화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이 감세한 표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RA 조기 폐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건데 1차 이 예산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지금 재표결 끝에 통과를 한 상황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에 본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망이 이루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미국이 빚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빚을 줄이려면 두 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더 이상 빚을 안 내거나 아니면 빚낸 것보다 더 빠르게 부채를 갚아 나가는 방법.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정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대출이라든지 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건 빌리는 돈보다 갚는 돈을 더 많이 늘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가장 먼저 할 게 뭐죠? 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 정책들을 빠르게 좀 폐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혹은 전극 활물질과 같은 제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완성품을 만드는 미국 기업들도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걸려 있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2차, 3차 벤더라고 보이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완성품을 만드는 제품에 만약 이런 지원이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러면 그 부담을 부품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이 뉴스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2차 전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캐즘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 네. 여전히 소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상황 속에 지원금까지도 안 들어온다? 그럼 2차 전지는 다소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어도 지금 방향성 자체가 여기저기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AI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는 여전히 ING 중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잘 나갔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 조정을 저는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태양광 기준으로 보면 어제 퍼스트솔라도 그렇고 네. 썬런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다들 이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미국 전역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썬런이라고 하는 기업은 뭐냐면 가족용 태양광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와의 이제 주거 형태와 미국의 주거 형태는 조금 다르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이제 주거 형태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주거 형태가 많습니다. 여기에 한 주택당 한 가구당 대다수가 지금 이제는 태양광 패널이 자연스럽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저는 태양광주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뉴스 중에 트럼프가 사실은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더 선호했거든요. 왜 풍력을 싫어했느냐면 초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열 전환율, 그러니까 전력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 태양광보다 풍력이 좋지 못했지만 풍력도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타스라든지 우리나라 뭐 CS 윈드,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당분간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의 의견을 보셔도 괜찮다.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것은 지금 당장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전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3년 뒤에, 4년 뒤에, 길면 5년 뒤에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 어떤 에너지원을 대체할 거냐. 그래서 지금 LPG, LNG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거고 현실적으로 이걸 가지고 모두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당연히 선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IRA 폐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썬런이라든지 지금 퍼스트솔라에서는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까지 보였으니까 이 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간밤에 이런 대만에서는 컴퓨텍스 2025가 또 열렸잖아요. 엔비디아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팩토리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을 또 AI 심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슈퍼컴퓨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네. 포부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AI 전반적으로 또 산업에 대한 훈풍이 더 불어일으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헤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훈풍의 랠리가 계속 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제 젠스랑 CEO의 기조연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만한 요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점으로 AI 생태계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만에 뭐가 있느냐? TSMC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도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혹은 젠스랑 CEO 입장에선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는 이러한 좋은 뉴스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IT의 좋은 이야기일까?
TSMC에게만 오롯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윗꼬리가 좀 달렸던 상황.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대만에 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AI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이겠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상징성을 고려해 보면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젠슨왕이 대만 가서 지금 공장 짓는다, 공장을 짓고 인프라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계속 대만도 본인이 관리하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입맛에 좀 맞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콕 집어서 지금 기조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은 미국 기술주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철저하게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이 좀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멘텀만 있어도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요.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달라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이던스를 좋게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처럼 엔비디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사실 미국의 중소형 반도체사들도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2분기 가이던스를 충족시킬 만한 이야기들을 내보일 때 다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충분히 2분기 가이던스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사우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올라간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테마주 단의 흐름들이 더 강하게 나왔었던 게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에게는 그래도 상승 모멘텀은 있지만 지금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중동과의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슈까지 또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폭스콘과의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간밤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폭스콘도 대만의 생산 기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 입장이라도 그 어떤 나라보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이점이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립서비스가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폭스콘과 협의를 한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TSMC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간밤에 메타 혹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와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별개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글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행사가 또 있잖아요.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영상 커뮤니티 플랫폼도 소개를 했고요. 쇼핑 기능까지 지금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 쪽으로도 지금 상승 모멘텀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구글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전망, 좀 좋은 전망 세워봐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글이 최근에 그 알파벳의 이제 주가의 조정이 검색 엔진의 일정 부분 시장 점유율이 오픈 AI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제미나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지금 굉장히 또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의 트리거는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시장 점유율의 변화 추이를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덥석덥석,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막 덥석덥석 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고 부분에 대한 실적 기반으로 여기에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IRA 뭐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해봤고, 그다음에 AI 생태계 확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
상황에서 지금 금리 정책까지 지금 앞으로의 상황, 뭐 금리 인하를 한 회 정도밖에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만약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한 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월요일 날 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미증시도 사실은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결국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주식이 올라감에 있어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쉬었다 올라가는 게 체력적으로 좋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사려고 했다가 못 사신 분들의 물량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쉬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 조정이 나왔다 갔게 되면 또 체력이 튼튼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일정 부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지수가 좀 밀리게 되면 그때는 그 밀림을 저는 충분히 이용해 보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 지금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정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올해 금리 횟수, 그리고 금리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이거 지금 내가 또 안 사면 신고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포모 현상에 시달려서 쫓아가시기보다는 그런 뉴스들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한다 했었을 때 다수의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적어도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미리 해놓고 그 기업들이 지수의 조정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충분히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에 이런 매수 기회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 실적도 모멘텀 기대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3위 거래소였던 FTX가 느닷없이 파산을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 정말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FTX처럼 잘 나가던 거래소도 무너질 수 있다면 도대체 안전한 데가 어디냐는 말이 나왔고, 혹시 내 돈은 괜찮은 걸까 하면서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줄줄이 폭락했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FTX는 고객 자산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들 멋대로 써버린 아주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FTX 사태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회복됐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TX는 2019년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업계 3위까지 올라섰고요. 전 세계에서 이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만 무려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FTX는 자체 발행한 토큰 FTT를 중심으로 예치 서비스, 선물 거래 같은 다양한 상품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마치 디지털 은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예치만 하면 연 8%의 수익을 준다는 고정 수익형 상품이었습니다. 기존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계의 미래로 주목받던 FTX는 NBA 마이애미 히트 구장의 네이밍 스폰서까지 따내고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하면서 글로벌 마케팅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창업자인 뱅크먼 프리드는 MIT 출신의 양복보다는 티셔츠, 구두보다는 슬리퍼를 즐겨 신는 천재 너드 같은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런 자유로운 이미지가 오히려 신뢰를 주면서 소프트뱅크나 블랙록 같은 대형 투자기관들도 수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람은 암호화폐계의 워렌 버핏이다. 그런데 2022년 11월 모든 걸 뒤흔든 한 편의 기사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를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다름 아닌 FTX가 직접 만든 코인, FTT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회사가 자기네가 찍어낸 코인을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담보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손으로 그린 지폐를 돈이라고 우기는 꼴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에 불신이 터져버렸습니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리도 보유 중인 FTT 토큰을 전부 팔겠다고 나서자 FTT 가격은 단 하루 만에 무려 80% 이상 폭락했고요.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자산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과 나흘 만에 FTX는 8조 원 가까운 고객 자금이 빠져나가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2022년 11월 11일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FTX도 리먼 브라더스처럼 망한 걸까요? 사실 FTX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고객들의 돈을 몰래 꺼내 쓴 거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 계열사 알라메다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였고 심지어 정치인 후원금, 고급 부동산 구입, 호화 요트까지 말 그대로 막 써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이체가 내부 메신저에서 이모지 하나로 승인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건데요. 게다가 회계 시스템도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 몇 개로 장부를 관리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계획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고객 사기, 전자 사기, 내부자 거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요. 2024년 3월엔 징역 25년형, 그리고 110억 달러 몰수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 FTX는 2024년부터 조금씩 채무 상환을 시작했고요. 2025년 5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상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환 규모는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하는데요. KYC, 고객 확인 절차를 마친 채권자들은 크라켄이나 비트고 같은 지정된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상환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도 KYC 인증을 마치지 않은 채권자들이 꽤 많아서 이들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일부 채권자들은 코인으로 돌려받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미국 법원은 상환 방식을 전액 현금 지급으로만 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최근 들어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오히려 현금으로 받는 게 손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FTX 사태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전 세계 규제 당국도 강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SEC와 CFTC는 제2의 FTX는 더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내세우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전보다 훨씬 더 강화했고요. 해외 주요 거래소들도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시장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언제 다시 오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터미널 아일랜드 연방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출소 예정일은 2044년 12월, 앞으로도 정말 긴 시간이 남아있죠. 그런데 최근 교도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25년형을 다 채우고 나올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현재는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때 160억 달러 자산을 가졌던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잃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FTX의 몰락과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금융시장은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고 맡기는 시대가 아니라 제대로 따지고 검증한 뒤에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 등락만 바라보는 걸 넘어 이 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만 1.21% 올라줬습니다. 10만 6천 달러 선을 상회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0.23% 하락하면서 2,500달러 선 지지선을 딱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XRP의 경우에는 0.88% 하락하면서 2.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와 도지코인은 소폭이지만 0.23%, 0.47%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는 0.19% 하락하면서 1,044원 선, 체인링크는 0.81% 낙폭 그리면서 22,0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코인과 아발란체 1% 넘는 큰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도 소폭이지만 0.22% 상승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0.58%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국민연금에 직접 투자까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선거대책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디지털 자산 투자는 무모한 베팅이 아니라 과학적 분산 투자 전략이라며 감정적 거부감이 오히려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국부 유출을 막고 안정성이 확보된 현물 ETF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청년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등 투자 환경 개선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제도화와 신뢰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하며 향후 산업 육성으로까지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기관과 금융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 허용은 물론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과 금융사의 직접 투자 제한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가상자산 비서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어 산업 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국내 투자자 약 1,600만 명이 최소한의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지하고 STO 발행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고객 신원 확인은 철저히 하면서 토큰 증권과 ETF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를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란과 관련해 이미 한국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KRT가 있었고 이는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이었다며 무분별한 정책 추진을 경계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실물 보유보다는 ETF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금과 경쟁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유리엔 티머 디렉터는 비트코인의 샤프 지수가 금과 유사해지고 있다며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두 자산이 경쟁 구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주간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금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4대1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올해 1분기 금이 약 30%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3.8% 상승에 그쳐 금이 더 강한 안전자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들어서만 350억 달러 규모, 50만 비트코인 매수, 무려 120%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고수익성과 유동성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언급하며 5월 중 사상 최고치인 11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2025년 목표가로 최대 44만 달러까지 제시하며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에 대한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